인류는 예로부터 사람 몸의 복잡한 구조에 늘 매료돼 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설계한 인체가 완벽하지만은 않다 보니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병을 극복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질병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특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증상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드물어서 인체의 신비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죠. 오늘은 이런 특별하고 흔치 않은 질환과 맞서 싸우고 있는 15명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위. 희귀한 당뇨병. 마크 루벤 호르스트.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고 건강의 기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물은 그냥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목숨을 걸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크 루벤 호르스트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물을 많이 마시면 살만 좀 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크는 요붕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 몸이 수분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마크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하루에 무려 19리터나 되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물을 마셔야 하니까 밤에도 깊게 잘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깨어나서 물을 마셔야 하니 숙면이 어렵고 결국에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열이 나거나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건 물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마크에게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는 항상 전하트륨 혈증이라는 물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혈중 나트륨 농도가 너무 희석되면 생기는 치명적인 상태거든요. 결국 마크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거죠. 마크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14위. 하를레퀸 각화증. 무이 토머스. 무이 토머스는 어릴 적 흔히 꾸는 꿈이 있었어요. 나중에 모델이 돼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를레퀸 각화증이라는 희귀한 유전질환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무이는 두껍고 건조하며 비늘처럼 일어나는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은 모습이었죠. 이 때문에 피부는 늘 민감하고 감염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1년 반이 되었을 때 미국의 한 입양 부부가 그녀를 품었어요. 의사들은 이 아이가 오래 살기 힘들 거다라고 했지만 무이는 그 예상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3살이 되던 해 입양이 공식적으로 완료됐고 부모는 그녀의 특별한 피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이의 하루는 아침 저녁 2번의 목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3에서 4개의 보습 크림을 들고 다니며 하루 종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부지런히 발라줘야 하죠.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 때론 곱지 않은 반응, 그리고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에도 무이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스포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연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외모의 차이를 넘어 희망과 용기, 사랑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이의 삶은 다르다는 이유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름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위. 조로증, 샌번스. 프로제리아 의학적으로는 허치슨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질환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보통 생후 1년쯤부터 피부가 얇아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어린 나이에 나타나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자신의 삶을 용감하게 공개한 환자들 덕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샌번스라는 청년은 아픔을 넘어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샘은 1996년에 태어나 생후 22개월 때 프로제리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의료인이었는데 아들의 삶과 다른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법을 찾고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샘은 프로제리아를 장애물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영감을 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미디어에 출연했습니다. 2013년에는 HBO 다큐멘터리 라이프 어코딩 투 샘에 출연해 자신의 일상과 꿈, 그리고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부모가 설립한 프로제리아 연구재단의 활동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샘은 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를 사랑했고, 특히 행진밴드 활동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응원을 즐겼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바꿀 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였고, TED 강연에서도 행복을 주는 일에 집중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샘은 18번째 생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은 인간의 긍정적인 마음과 강한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12위. 외국어 억양 증후군 카렌 버틀러. 외국어 억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원래 쓰던 언어를 그대로 말하는데 억양이 갑자기 외국 사람처럼 바뀌어버리는 정말 희귀한 언어장애예요. 주로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억양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미국에 사는 카렌 버틀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서 태어나 오리건에서 자란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 억양을 일부러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수술을 받고 깨어나 보니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던 거예요. 처음엔 입이 부어있고 마취가 덜 풀려서 잠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부기가 다 빠진 뒤에도 억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도 영국식, 아일랜드식, 그리고 다른 유럽 억양이 섞인 상태로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 포틀랜드 프로비던스 뇌졸중 센터의 소장 테드 로웬코프 박사가 그녀를 진단했습니다. 결과는 외국어 억양 증후군. 박사는 카렌이 마취 중에 아주 작은 뇌졸중을 겪으면서 억양과 말투를 조절하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죠. 이 증후군은 1940년대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건 정도밖에 없을 만큼 드물어요. 그중엔 2차 세계대전 때 부상을 입고 독일어 억양이 된 노르웨이 여성의 사례도 있었는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집중적인 언어 치료를 통해 호전된 사례들이 있어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어려움이 크지만 치료와 주변의 이해가 있다면 극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병이죠. 11위.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 제니 파이퍼. 혹시 몸속 근육이 뼈로 변하는 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 줄여서 FOP라고 부르는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이 병은 근육, 힘줄,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이 점점 뼈로 변하면서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 작은 부상이나 이유 없이도 갑자기 고라가 진행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점점 제한되고 마치 성장하는 외골격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중 단 한 명꼴로 나타날 만큼 드물지만 환자 개인에게는 삶 전체를 바꿔놓는 병이죠. 제니 파이퍼는 이 병과 함께 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용기를 준 인물입니다. 1958년에 태어난 제니는 4살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계기는 부모님이 그녀의 엄지발가락 모양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면서였어요. 이게 FOP의 흔한 초기 징후거든요. 그 후 병은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근육과 힘줄, 인대가 하나둘 뼈로 변해가면서 움직임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제니는 그냥 병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1988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녀는 국제 FOP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뉴스레터를 우편으로 보내며 환자들과 연락을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 세계 환자와 연구자, 의료진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IFOPA는 최첨단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 전문가 인식을 높이며 환자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제니는 평생을 FOP 인식과 연구 지원에 쏟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병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힘뿐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2. 외계인 손 증후군. 혹시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신경 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손이 마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심지어 꽤 복잡한 동작도 할 수 있죠.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물건을 짚는 일까지도요. 한 환자의 경우 증상이 꽤 충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자기 손이 자기 목을 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두 손이 서로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한 손은 문을 열려고 하고 다른 한 손은 닫으려고 하고 한 손이 물건을 들면 다른 한 손이 빼앗아 버리고요. 이렇게 손이 따로 행동하면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혼란이 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낯선 감각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감과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가끔은 상황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그저 힘든 경험일 뿐이죠. 다행히 집중적인 재활 치료와 적응 훈련을 통해 이 환자는 증상을 조금씩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결국 인간의 뇌와 자기 통제력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진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9위, 수성 두드러기, 나야 세레이. 물에 닿기만 해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병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바로 수성 두드러기라는 아주 드문 질환인데요. 물이 닿으면 심한 가려움증과 발진이 생기고 그 증상이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심지어 비, 땀, 눈물, 샤워나 목욕물처럼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에도 반응이 나타나요. 문제는 이 병이 워낙 희귀하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된 진단을 받거나 아예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병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함께 겪게 돼요. 나야. 세로에는 어릴 때부터 이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위생 습관이 그녀에겐 매일의 고통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반응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 눈물 몇 방울만 흘려도 피부에 통증을 주는 발진이 생겼습니다. 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나야는 철저하게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빗속을 걷는 즐거움도 여름날 수영의 기쁨도 그녀에겐 모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병에 지배당하며 살진 않았습니다. 나야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샤워 후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이 닿았을 때 어떤 고통이 오는지, 그리고 매일 겪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희귀 질환에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만의 어려움 속에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나야는 우리는 역경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과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죠. 8위. 희귀 뇌기형 잭슨 뷰엘. 잭슨 뷰엘의 이야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의학적 예측을 깨버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뇌의 대부분이 형성되지 않은 극도로 드문 뇌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임신 17주 차에 받은 두 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의료진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음날 부모님은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잭슨의 뇌 발달이 임신 몇 주 만에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죠. 의사들은 잭슨이 태어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잭슨은 37주에 태어나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슨은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발달 단계를 하나씩 넘어섰어요. 생후 1년을 맞이한 건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처음 제시한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잭슨은 계속 살아가며 가족에게 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을 안겨줬습니다. 안타깝지만 평화롭게 잭슨은 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5년을 평생 간직할 추억의 보물창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은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7위. 생선 냄새 증후군 켈리 피도우 화이트. 영국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켈리 피도우 화이트는 트리메티라민뇨 증이라는 희귀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흔히 생선 냄새 증후군이라고 불리지만 켈리는 이 이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해요. 자신의 경우엔 꼭 생선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특이한 채취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죠. 켈리는 6살 무렵부터 부모님이 그녀 주변에서 특이한 냄새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진단을 받기까지 무려 34년이 걸렸어요. 이 질환은 사람마다 증상의 강도와 형태가 다 달라서 발견과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켈리 본인은 스스로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교 시절에는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직장에서는 일부 동료들이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단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도 워낙 드문 질환이라 확신 있는 치료법을 제시하긴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병이 실제보다 훨씬 덜 보고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켈리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관리로 냄새를 95에서 99%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증상 완화와 함께 트리메티라민요, 증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켈리의 이야기는 희귀질환이라도 올바른 정보,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는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위, 인어 증후군 샤일로 페핀. 샤일로 페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인어 증후군이라는 극도로 희귀한 선천성 질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 병은 대부분 신생아 시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샤일로는 전 세계에서 장기간 생존한 단 3명 중 1명이었어요. 샤일로는 두 다리가 합쳐진 채 태어났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인어를 떠올리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 장기의 결손이었죠. 자궁, 방광, 대장이 없었고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기형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태아의 혈액순환 이상이나 장기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 직후 부모는 이 병은 대부분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샤일로는 예상을 깨고 살아남았고 부모는 가능한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살 때 첫 신장 이식을 받았고 이후 8년 동안 150번이 넘는 수술과 장기간의 신장 투석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그럼에도 샤일로는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유명인사로 알려졌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거나 춤을 추며 시간을 즐겼습니다. 안타깝게도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복잡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샤일로의 용기와 밝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심각하고 희귀한 선천성 질환과 싸우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여정을 보여주며 이런 질환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5위. 강직인 증후군 틴맨. 강직인 증후군, 영어로는 SPS라고 부르는 이 병은 아주 드물고 진행성이 강한 신경계 질환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뻣뻣해지고 경직되며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 동반된다는 거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몸이 스스로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SPS 환자들은 척추와 하반신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지고 통증과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틴맨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마치 금속 갑옷 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붙여졌어요. 처음에는 가끔 근육 경직과 경련이 나타났지만 주변에서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나 스트레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걷기, 서 있기, 심지어 편하게 앉는 것조차 어려워졌죠. 예측할 수 없는 근육 경련 때문에 갑자기 넘어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요리나 목욕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위험해졌어요. 처음에는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드물게 나타나는 강직인 증후군이라는 확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치료 방향이 정해졌죠. 그는 근육 이완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면역 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고 물리치료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며 통증을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틴맨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희귀 질환 환자들과 소통하며 질환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는 일상의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희망과 인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상기시켜주고 공감과 이해,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4위. 희귀 유니콘 상태, 리앙 슈젠. 중국 남서부 스촨성에 사는 87세 여성, 리앙 슈젠은 정말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에서 뿔이 자라는 건데요. 이게 약 2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약 8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그녀는 머리에 검은 점 하나를 발견했고 그 부위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전통 약초로 만든 연고를 발라줬는데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죠. 그래서 그 후로도 가끔 그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검은 점 부위가 갈라지더니 작은 뿔 모양의 돌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머리를 감던 중 딸이 그 뿔을 실수로 건드려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새로운 뿔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불과 6개월 만에 길이 약 13cm, 지름 5cm가 넘는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피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리앙슈젠의 경우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암일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매우 드물고 특이한 의학적 현상일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예후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위. 온딘의 저주. 아이샤. 온딘의 저주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중추성 저환기 증후군 CCHS라고 부르는 병이에요. 잠에 들면 호흡이 점점 얕아지거나 아예 멈춰버리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죠. 아이샤는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삶을 뜻하지만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숨쉬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잠이 들면 숨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지고 때론 완전히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실엔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야 했죠. 결국 CCHS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아이샤의 집은 밤마다 인공호흡기와 모니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밤새 번갈아가며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아이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학교 수업과 친구들과의 활동, 피아노 연주와 벽화 그리기까지 뭐든 열심히 했죠. 아이샤는 자신의 상황을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진짜 휴식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라며 농담을 하고 그 유쾌함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의학기술이 그녀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횡격막 자극기 시술을 받아 잠자는 동안 인공호흡기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된 거죠. 완치는 아니지만 아이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아이샤의 이야기는 희귀질환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2위. 나무인간 증후군 디디크와라. 나무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레반도프스키 루츠 2형성증이라고 하는데 인유 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온몸에 나무 껍질처럼 생긴 사마귀송 종양이 자라는 병이에요. 디디크와라는 이 병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앓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무릎 부위에 처음 사마귀가 생겼고 이후 병변이 끊임없이 퍼져서 팔다리와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가장 큰 사마귀를 잘라내려고 시도했지만 금방 다시 자라났고 그 뒤로는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 병은 그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손과 발에만 5.8kg이 넘는 사마귀 덩어리가 달려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죠. 한때 그는 생계를 위해 유랑하는 괴물 전시쇼에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거나 혐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질환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말년에 들어서야 언론에 알려지고 몇 차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환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이었습니다. 디디크와라의 이야기는 희귀병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에 대한 인식과 연구, 사회적 이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1위. 판토텐산 키나아제 관련 신경퇴행성 질환. 판토텐산 키나아제 관련 신경퇴행성 질환. 줄여서 PKAN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정말 희귀한 신경질환이에요. 예전에는 할러보던 슈파츠 증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 철분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점점 손상되고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뇌철축적성 신경퇴행 MBIA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하는 질환으로 운동장애, 정신과적 증상, 그리고 다양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PKAN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해지고 운동 조정이 잘 안 되는 등 아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근육 경직과 불수의적인 경련이 나타났죠. 이 병의 무게는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귀질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정서적 부담이 함께합니다. 진단을 받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오진과 혼란 끝에 PKAN이라는 확진을 받았을 때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후 그는 의료진과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병과 싸웠습니다. 또 이 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삶은 PKAN이라는 질환에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력,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잡한 신경질환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강한 의지와 공동체의 지원이 병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